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어떤 메시지, 어떤 당 비전을 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포함한 전국 현안에 대해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한지아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격렬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강대강 토론, 오늘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10월 30일 수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경제 사회문화 각종 명품 컨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KBS 라디오와 함께 해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입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에 간 북한군 전장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어제 전화 통화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전화 통화에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야합을 자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6.25 한국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본 적 없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에서 얻은 경험을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이 정부 대표단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파견하기로 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어제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서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국정원은 이 자리에서 김영복 부참모총장 등 북한 고위급 장성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북한군 3,000명이 러시아에 파병됐다고 밝혔는데 여러 정보를 취합한 결과 파병 규모를 1,900명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파병군은 대체로 20대 초반으로 10대 후반도 일부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군이 이들에게 러시아 군사 용어 100개 정도를 교육하고 있지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사회의 내부 동요도 포착됐는데요. 국정원은 북한이 파병 사실을 막기 위해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 훈련을 받는다며 거짓말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가 이태원 참사 2주기였습니다. 국회에서 추모제가 열렸죠. 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제를 열고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다짐했는데요. 국회가 사회적 재난에 대해 추모제를 주최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추모제에는 희생자 유가족 120명과 여야 의원 60명이 참석했고요. 추모식장 벽면에는 우리에겐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 159명의 별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희생자들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가의 책임이 부재했던 시간이었다며 유족과 피해자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대표 대신 원내대표들이 참석을 했는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조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국회가 온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회 추모제에 참석하지 않은 인사들도 어제 메시지를 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다중안제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각각 페이스북에서 법과 제도 정비와 진상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네. 교육부가 의대생의 휴학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했죠.
네, 교육부가 의대생들에 대한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철회하고 각 의과대가 자율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주 교육부 장관은 어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 대학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한 발 물러선 건데요. 정부는 지난 6일만 해도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만 승인하겠다고 했고 그 외에는 유급이나 제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기습 승인했을 때만 해도 고강도 감사에 착수할 정도로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휴학 승인을 참여 조건으로 내건 데다 어제 국가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각 대학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승인하게 해달라는 건의문을 낸 게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요구를 계속 외면하다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무산되고 의대 개혁이 어려워지는 부담을 교육부가 떠안을 수 있어서입니다. 이로써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이나 제적을 피할 수 있게 되면서 의료계에선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의대학생협회는 당연한 일로 변한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은 정부의 양보를 계기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개인 사유 휴학에 대한 대학 자율 판단 승인 역시 그 단체 행동은 불허하는 이런 기존의 입장은 유지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해법을 놓고 국민의힘 내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당 중진들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어제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엔 결자 해지 자세를 당에는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정부와 여당 다음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당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향해 결자 해지의 자세로 국정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했고 여당 지도부에는 최고 권력자 주변에서 발생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지만 그 문제에만 매몰돼 본질을 소홀히 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당 중진들이 공동행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특별감찰관 추진과 관련해 향후 의원총회에서 사상 초유의 표대결까지 하자는 얘기가 나오자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대표는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지금까지처럼 변화와 쇄신을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 여사와 관련해 발언 수위를 높여온 한 대표가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여건이 또 한 차례 술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문제는 잠시 후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 대변인과 함께 좀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 관련해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네, 미 재무부가 우려국으로 정한 나라에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고 내년 1월 2일부터 해당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자본이 최첨단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하는 걸 전면 통제하는 게 핵심인데요.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미 재무부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이 해당 기술을 활용해 군사적 역량을 키우는 걸 막기 위한 조치인데 네. 중국도 기술 자립을 모색하면서 히토류 등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수출을 통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업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K-팝 관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가 부른 아파트라는 곡이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8위에 올랐습니다.
네, 미국 빌보드는 어제 공식 SNS에서 블랙핑크 로제와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아파트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 8위로 데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곡이 공개된 건 지난 18일로 불과 12일 전인데요. 이번 기록은 K-팝 여성 가수 중에 최고 순입니다. 네. 여성 가수를 기준으로 이전까지 최고 기록은 블랙핑크가 2020년 셀레나 고메즈와 함께 부른 아이스크림이란 곡으로 당시 13위였습니다. 로제의 아파트는 미국 빌보드와 함께 세계 양대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백에서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곡은 한 번 들으면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흥겨운 리듬이 머릿속에 맴도는데요. 그렇다 보니 수능 전 들으면 안 되는 금지곡으로 국내에서 화제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꾸 그게 맴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어제보다 더 쌀쌀합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1.5도, 충북 제천 6.3도, 전주 11.3도, 대구 9.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 기온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20도, 대전 21도, 전주와 대구 22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전까지 충청 남부와 남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북 순창과 경북 성주의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좁혀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모레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요. 토요일에는 강원 영동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모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이번 주말까지 평년 수준보다 높아서 온화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5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출근 정체 시작이 되면서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장수에서 서운 분기점까지 8km 정체인데요. 이 고양 분기점 부근 3, 4차로에서는 승용차 화재 사고나 처리하면서 부근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구리에서 판교 방향은 남양주에서 상일까지 6km 정체, 광암 터널에서 송파까지는 8km 주춤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기흥에서 수원과 또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 진출로까지 주춤하고요.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까지는 12km 정체입니다.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방향은 앵봉 터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또 중앙고속도로 순천 방향도 다부 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100일이 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메시지를 낼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한지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지아입니다. 네, 의원님 저 국회 상임위가 어디신가요? 전 복지위랑 여가위 2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정감사가 다 끝났겠군요. 아니, 오늘까지입니다. 저는. 아, 오늘까지인가요? 예, 예, 그러면 예. 지금 한참 마음이 바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출연을 못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전화 연결이라도 이렇게 해서 말씀 듣게 돼서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까지 해보셔야 알겠지만 그래도 20일간의 그 국정감사 대장정이 일단 이제 마감이 되고 있는데 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내용들이 변화의 조짐이 보일 때 보람을 느끼긴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뭐 말보다는 논리로 싸워야 하는데 국회에서 논리가 많이 실종되고 품격이 많이 실종됐다는 것을 이제 전 초선 의원으로서 많이 느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뭐 저는 뭐 제 국감 질의 때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한 필요성 지적했는데 그 이후에 정부가 그런 것들을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그런 이렇게 소소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그 지금 당의 수석 대변인도 맡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당 대변인 했던 정치인들하고 가끔씩 이제 얘기를 해보면 네. 하루에 보통 기자 전화를 한 200통 이상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이 받습니다. 주말에도 받습니다. 전화기도 한 2개, 3개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러고. 아니, 저는 하나로 아직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요. 견디실만 해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저희로서는. 예. 예. 그래요. 오늘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 예정돼 있죠? 예, 맞습니다. 어떤 내용의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까? 뭐 어떤 메시지를 내실지 뭐 저도 궁금합니다. 다들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 200통의 전화가 주 그런 얘기로 최근에는 그렇겠네요. 되고 있는데 예. 사실 국민의힘이 뭐 기득권층을 위한 당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서 뭐 며칠 전에 격차 해소 특위에서 강강약약이라는 그런 것들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도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반복해서 강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성, 비전. 일단 우리가 경제 성장을 통해 얻은 과실을 복지에 투자해 격차 해소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회. 결국 경제가 번영하고 그 과실로 모두가 풍부한 복지를 누리는 그런 사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그런 우리 삶을 상승시키는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최고위 때는 상승 경제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예측해 봅니다. 저도 이제 어떤 내용들을 하실지는 정확하게 이제 논의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강강약약이라고요? 그런 말씀을 며칠 전에 했는데 네. 그거는 저는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이 기득권층이라는 그런 인식에 좀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으로 했지만 그것보다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그런 방향성 그런 비전 그런 우리가 예. 상승하는 사회 이런 것들이 강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네, 상승 좀 경제가 확립하자. 이루어지는 사회. 예. 지금 당 수석 대변인은 한동훈 대표가 임명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자 의원도 수석 대변인 100일째 지금 맡고 계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네, 지난 100일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평가는 결국 국민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량적인 평가가 있을 것이고 정성적인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량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부산 금정구 보궐선거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전투표 때만 해도 여론조사들을 보면 한 2-3%로 지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아, 예. 근데 결과적으로 22%의 차이로 굉장히 크게 이겼고 그 결과를 이끌어낸 게 한동훈 대표의 현 지도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의원님들도 그러셨고요. 네, 한동훈 대표가 6번씩 부산에 가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특히나 그 금정구 종단을 했습니다. 8km 정도를 금정 시민들과 걸었는데 반응이 네. 그때부터 정말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고 그게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100일 동안 민생을 위한 노력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잘 살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 1호 특위로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그런 부분들도 성과고 또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 또 이런 어려운 정치 정국 속에서도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협의체를 월요일 날 성사시켰죠. 그래서 쟁점 없는 법안들 우리 빨리 처리하자 이런 것들이 그런 협의체가 만들어졌고 또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한 조용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대표님 직접 이렇게 설득에 나섰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주요 의료단체들이 설득해서 참여를 이끌어낸 부분도 좀 긍정적인 변화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당이 먼저 변화와 쇄신해야 된다는 기조가 있어서 우리가 자꾸 뭐 선거 때만 급하게 인재를 찾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단기 전략이 아닌 장기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 중에 하나의 이제 예로는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시켰죠. 네. 그런 것들도 당의 변화와 쇄신의 축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2030 청년들이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잘 보여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우리 당으로서는요. 그래요? 그래서 예. 우리가 2030이 묻고 우리 정당이 답하는 그런 역면접을 시행했습니다. 역면접. 역면접이요. 네. 그래서 한 100명의 청년들이 오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새로운 정치의 소통 방식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좀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 근데 이런 것들이 정량적인 거라면은 정성적으로도 이제 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게 수평적 당정 관계를 통해 민심이 원하는 방향을 당정이 좀 전인하고 그걸 위해 애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석 대변인으로서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동훈 대표에 관해서는 화면으로만 보니까 인간 한동훈이 잘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 한동훈은 솔직하고 사실 소통에 있어서도 수평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 굉장히 수용적이고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좀 강한 이미지들이 좀 부각되는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네. 그 한지아 대변인 쭉 이제 지난 100일간을 돌아보면서 정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말씀드리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또 일각에서는 예. 그렇지만 뭐 성과는 별로 없이 네. 갈등만 양산했다 이런 좀 인색한 평가도 있던데요. 인색할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정량적인 보궐선거의 승리나 이런 어려운 전국 속에서도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지만 수평적 당정관계가 갈등의 요인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말씀드렸듯이 민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정을 전인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 투박하다는 평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쉽지만 변화의 쇄신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변화와 쇄신 네. 이거 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설명하신다면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민심과 민의를 솔직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결국 우리 전체 당정의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으로서의 그런 변화와 쇄신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꾸 그 기득권에 치중한다는 것에서 벗어나서 예. 격차 해소를 네. 강조하고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가는 그런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부분, 청년들에게 새로운 소통 방식을 통해서 역면접 같은 것들을 하는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하시는 변화와 쇄신의 일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한지아 의원님 말씀하시면서 네. 사진으로 보면은 조금 차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네.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네. 따뜻하고 소탈하고 세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실제로 이 최고위원들이나 당직자들하고는 그런 따뜻하고 소탈한 만남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들과 계속 소통하고 식사도 계속 하고요. 네. 그러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따뜻함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저는 말보다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호 특위는 적자 해소 특별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심한 디테일까지도 이제는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생을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협의체도 출범시켰죠. 네. 네, 그보다 이제 좀 불리하더라도 이 아젠다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민생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나섭니다. 그런 게 결국에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따뜻함,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책임감이지 않을까라고 예.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예. 네.
그 최근에 특별감찰관 문제로 당내가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표결로 가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이게 표결로 가면은 둘 다 뭐 타격이 너무 크다, 당이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와 걱정의 소리도 있는데 가닥이 좀 잡혔습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당에서 해야 되는 일은 이견들이 우리는 허용되는 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견들이나 여러 의견들이 있다면은 그거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함께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의총으로 가는 거고 거기서 표결을 갈지 안 갈지 그거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 총의를 모음으로써 구체화되겠죠. 그 문제 관련해서 이제 당 대표의 권한이다, 원내 대표의 권한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 대표 사이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그 두 분이 요즘 나오면 사진이 마구 플래시가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분은 한동훈 대표는 우리 전체 원 내 대표가 있고 우리 원 당협위원장들의 또 대표가 있고 한동훈 대표는 당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아니겠습니까? 63%의 지지로 이제 당선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표와 원내대표와 또 당협위원장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고 그게 어떤 갈등으로 비춰졌다면 그건 저희 당으로서는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그 갈등이 정말 존재하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 소통하시고 전화하시고 만나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두 분께서는. 그런데 뭐 이렇게 보도가 그렇게 자꾸 나와서 그런지 그 당 안팎에서 그 당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뭐 나경원 의원, 권영세 의원, 뭐 이 국민의힘의 중진들이죠. 이 사람들이 만나서 입장문도 냈어요. 그 당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를 지적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중진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당연히 경청해야 되고 그 경륜과 충정을 담아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정당 생활도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당의 방향성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거로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 저희 잘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혹시 그 한동훈 대표가 바로 이런 중진들 또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광역시도지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들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들하고 따로 만나거나 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그 변화의 쇄신을 100일 동안 어떤 걸 했냐라고 하셨을 때, 얼마 전에 그 전국 광역의원들 연수도 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는, 그게 이제 오랜만에 전체적으로 하는 거였고요. 거기서 소통도 하고, 당연히 따로, 저희가 광역의원들 뿐만 아니라, 사실 책임 당원들, 오랫동안 저희 당을 지지해온 분들도 직접적인 만남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건 또 딴 얘기지만 당직자,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하신 당직자를 위한 연수 그런 것들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소통은 다방면으로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정 갈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건 당정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씀들을 하시지만 지금이야말로 당정이 함께 민심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정이 함께 응답해야 앞으로의 기회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당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갈등보다도 우리가 이제 당정이 성공하기 위해서 같은 목표를 갖고 우리가 움직이면 된다는 그런 게 우리의 좀 중요한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 세 가지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혹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요구를 한 것이니까 그 관심을 네. 계속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이후에 대통령실과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소통은 하고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요구한 부분들은 일단 한동훈 대표 스스로의 생각은 아닙니다. 당이 체감하는 생생한 민심을 전달한 거고 네. 그런 당의 요구에 대한 응답은 시기를 포함해서 어떻게 답할지는 대통령실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다만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소통에 있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아마 물밑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의견을 주고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정 관계에 대해서 많이들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비례대표니까 지역구 선거를 치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물어보면 지역구 의원님들께 캠프 때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선거할 때. 그러면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선거를 할 때 이기는 캠프는 그 안에 갈등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실효적인 조치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박수를 보내오시면 오히려 당정은 더 굳건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여야 대표 회담 이후에 지난번 대통령 면담 하던 날 아침에 제안을 했고 한동훈 대표가 만납시다 하고 이제 화답을 했잖아요. 그게 지금 일정 조율 중이라고만 알려져 있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직 없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비서실장님끼리 이야기하고 있고 아직 구체화된 거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전달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 상황, 그 시점에서는 내일이라도 만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이후에 자꾸 늦어지는 걸로 봐서는 혹시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1심 재판 상황까지를 좀 지켜보는 것 아니냐 이런 그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서 제가 다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는 어떤 생각인가요? 그거는 여러 번 한동훈 대표가 직접 밝히기도 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을 해야 된다. 그거는 우리만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표 회담에 있어서는 사실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야 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고 쟁점을 좁혀야 되고 민생 실타를 풀어야 됩니다.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공백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요. 그래서 1차 회담 때도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이 성사가 됐듯이 2차 대표 회담도 저희는 그런 것과 무관하게 만남에 있어서 소통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이런 정치인들이 그 한동훈 대표 힘내라 화이팅 소신껏 해라 이걸 응원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여권의 분열을 노리는 발언들이라고 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들을 들으시면은 대변인은 어떤 느낌이세요? 크게 놀라지는 않습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 회담을 하자 그러면서 이를테면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별감찰반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특검 말고는 방법이 없다. 또 이렇게 압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정쟁적으로 특검을 활용하는 거는 지금 하루 이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지금 22대 국회 시작 전부터 지속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에 우리의 방향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민생을 해결하고 민의를 국민들이 뜻하는 부분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저희가 그런 메시지들을 또 정에게도
솔직하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할 겁니다. 네. 네. 저기 한지아 의원님 상임위가 보건복지부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네, 아까 말씀하시면서는 그 여야 의정 협의회 그 구성 관련해서 뭐 여러 네. 가지 물밑에서의 노력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예. 그 의료계가 여야 의정 협의체 전체는 아닐지 몰라도 일부라도 네. 참여해서 가동이 될 것 같습니까?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대표께서 직접 이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라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여야 의정의 목표는 국민 건강이고 방법은 소통과 대화입니다. 그런 것에 그 중요성을 이제 그 진정성을 알고 대한의학회랑 KMC라는 굉장히 대표적인 단체들이 네. 들어오기로 결정을 해서 그렇군요. 참여를 밝혔죠. 이런 부분들 민주당 의원들도 놀랐습니다. 이런 저희가 들어오는데 알겠습니다. 지금은 참여의 대상에 있어서는 설득의 대상이 더 이상 의료계가 아니고 민주당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국감 앞두고 바쁘신 중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한지아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기후캐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정주희입니다. 올해 8월에 미국의 기후운동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마다 네가 그렇게 애써봤자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댓글이 종종 달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본 미국은 음수대가 곳곳에 보급화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텀블러 문화가 굉장히 일상적이었고요. 또 주마다 다르겠지만 콜로라도주 볼도시의 경우에는 빗물바지 배수로에 물고기 모양의 심볼과 함께 바다의 시작이다 이런 메시지가 붙어 있어서 쓰레기가 하천으로 들어가는 걸 막고 있더라고요. 이런 환경 정책이 생각보다 잘 돼 있다 이런 것을 좀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평소 쓰레기를 줍는 습관을 가지고 있대요. 그는 쓰레기를 다른 사람이 무심코 버린 운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그 인터뷰를 보고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고 그게 진짜 행운으로 돌아온다면 온 세상이 깨끗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매달 한 번씩 운주킹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도처에 널려있는 행운을 한번 주워보면 어떨까요? 언제나 작은 실천이 쌓이면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는 가을철에는 안개가 자주 나타납니다. 지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은데요. 특히 경남 의령의 가시거리가 70m, 충남 부여와 전남 영암, 경남 진주 지역은 130m로 좁혀져 있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차간거리 넉넉히 유지하셔야겠습니다. 오전에 안개가 걷히고 나면 전국에는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어제보다 더 쌀쌀한데요. 대부분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1.4도, 대전 9.8도, 전주 11.3도, 대구 9.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20도, 대전 21도, 전주와 대구 22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기온은 이번 주말까지 평년보다 높아서 온화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모레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는데요. 특히 모레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일주일의 한가운데 수요일 여야 의원들이 직접 나와서 맞 토론하는 강대강 토론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희정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네, 두 분 상임위가 그 국토교통위로 갔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거의 매일같이 보시는 사이네요. 네, 마주 앉아서 보니까 같은 당원들은 옆으로 앉아서 얼굴을 못 보는데 예. 마주 앉으니까 그러시겠네. 네, 훨씬 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토위는 크게 쟁점 사항이 없어가지고 서로 예. 자주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역구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지역. 예, 동탄하고 반월동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시고 네, 국민의힘의 김희정 의원의 지역구는 부산 어디입니까? 연제구입니다. 연제. 아, 부산 시청 있는. 네, 부산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한가운데 부산 있는. 연제구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두 분과 함께 오늘 강대강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꼭 강대강이어야 하나요? 약대약 하셔도 됩니다. 합의 정치 막 이런. 예. 두 분이 토론 중에 합의해 주시면 정말 좋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각 당마다 좀 내부적으로 또 짚어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요. 우선 국민의힘이 지금 특별감찰관 문제를 둘러싸고 그 당내 여러 가지 이견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 조금 그 심각하다고 봤든지 그 중진 의원들이 어제 입장문을 내기도 했어요. 네.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 네. 뭐 나경원 의원, 네. 김기현 의원 이런. 네. 이 문제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특별감찰관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본다라기보다는 네. 최근 들어서 뉴스가 네. 어떤 여야 간의 의견 대립이 이제 뉴스가 되는 게 아니라 여당 안에서 이제 뉴스의 전선이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이제 중진 의원이 나서지 않았나 싶고요. 네. 실제로 아마 많은 의원들이 느낄 겁니다. 국회의원들 당신들 뭐 하고 있냐고, 또는 중진일수록 아니 이럴 때 중진들이 나서서 좀 분위기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모임인 것 같고요. 예. 뭐 특별감찰관 문제만 놓고 굉장히 심각하게 서로 다툼이 있거나 이견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그 의총의 표백을 가요 안 가요? 그게 최악의 방법 아닐까요? 정치하는 데 있어서 같은 당 안에서. 예. 네. 그럼 표백일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네, 왜냐하면 네.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그 자체에 반대하는 분위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 그거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전 정권이 못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이제 전략적으로 이것만 단독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이제 민주당이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니까 네. 그거랑 같이 이제 해내느냐. 왜냐하면 워낙 그동안 소수당이다 보니 뭔가 할 때 같이 해내지 않으면 민주당이 함께 안 하는 게 있다 보니 그런 전략의 문제인 거지, 목표의 지향점은 거의 특별감찰관 제도 필요하다라는 데 동의하는 네. 분위기입니다. 전영교 의원님. 뭐 기본적으로 당내에서 최악의 경우가 그 표결 처리는 맞습니다. 원내에서 표결하게 되면 당내에 있는 의원들 간의 그런 분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피하자라는 그런 분위기는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감찰반을 가지고 지금 당내에서 저렇게 소란스러운 내용들을 저희가 봤을 때는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라는 표현밖에 안 떠오릅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는 특별감찰반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는 네. 특별감찰반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저희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특검으로 가야지만 해당 내용들, 과거에 있던 내용들까지 다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랬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예. 그 일을 밝히려면 지금 감찰해가지고 될 문제냐라고 반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특검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 특별감찰반으로 싸우고 있느냐 하는 수준이라서 굉장히 의아합니다. 사실 그리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걸 저희가 특별감찰반이랑 교환하거나 딜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받으실 거면 특검이랑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오히려 더 대화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북한인권재단과 특별 검사, 네. 특검은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왜 하자는 거지 갑자기 특검하면 될 문제인데 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딜을 하거나 교환을 하거나 정치적인 내용들을 주고받으려면 특검과 함께 검토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김희정 의원. 네. 특별감찰관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때도 공수처 핑계 대면서 안 했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절대 가치로 여겼던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수사를 못 믿고 특검하자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말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 안 맞는 얘기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에 있어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가족 따님이 이제 음주운전 사건을 일으킨 거는 지금이지만 그 사건과 연계돼서 나오는 게 그 차량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중간에 과태료를 얼만큼 안 냈는지, 또 숙박업 위반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그 부동산이 언제 취득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현직 시기와 맞물린다라는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황이 나오고 있죠. 만약에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그 대상이 그 대통령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불법 숙박하고 제주에서도 하고 또 이런 식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질 수 있다,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안 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영기 의원. 네, 동의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때 문제가 지금 불켜지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가 사전에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지금 이 특별감찰반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혹들이 쌓여 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감찰관을 사실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플러스가 결국에는 특검이 될 것이고요. 그 알파의 문제의 특별감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 쟁점으로 삼을 필요도 없고 저희는 삼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특검에 대해서는 그러면 김희정 의원 어떤 생각이세요? 특검에 대해서도 내용을 떠나서 형식적으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를 계속 법 관계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 검찰을 하는 이유는 일반 검찰보다도 훨씬 더 정치적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하는 데서 나오는 게 특별감찰관인데, 특별 검사. 특별 검사인데 그거를 해치는 방향으로 지금 특검을 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당당하다면 제3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특별검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들끼리 임명할게. 그러면 우리들 입맛대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법이 안 되다 보니까 국회 세부 규칙까지 고쳐서도 조국 혁신단에 한 명 임명하는 거 줄게. 또 진보당에 하나 줄게. 지난번 총선 때도 그런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다른 당에게 이렇게 나눠 먹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그렇게 헌법적인 요인까지 어겨가면서 특검까지도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으니 실체 규명보다는 정치적으로 정쟁화하려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거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팩트체크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내곡동 특검, 그거 야당이 추천을 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드루킹 특검, 그것도 야당이 추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은 권력에 있는
그 권력 관계를 감시하는 특수검사, 특별검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요소가 저희가 만든 법안에는 전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보면 지금 특별검사의 법도 굉장히 과거의 내용들을 많이 차용해 왔는데 그때는 됐지만 지금은 안 된다라는 식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헌법상의 문제도 크게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법률상의 문제도 없기 때문에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토록 검사 생활을 오래 하시고 공정과 법과 정의를 외치시는 분께서 이것은 못 받으시냐 하는 데 의문이 있는 겁니다. 전용기 의원님, 법이 그렇게 편향되게 규정하는 거하고 실제로 법이 공평하게 되어 있는데 야당을 고려해서 대통령께서 야당의 추천 인사를 선택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법 구성 자체가 특정 정파만 추천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것 자체가 그게 위헌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그때도 그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왜냐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위헌적 요소다. 이게 국회 규칙 바꾸는 것도 위헌적 요소다라는 것 내용을 다뤘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국회 운영규칙 소위원회에서 그저께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미 몇 차례 헌법소원인지 어쨌든 재판에 넘겨가지고 이것 또한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박근혜 특검 때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이때 이렇게 추천하는 것은 위헌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미 판결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 없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네. 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은 있는데 지금 국회 상황으로 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 지금 이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두 번씩 제2요구권을 행사했으니까 이번이라고 해서 행사 안 할 리가 없죠. 그 제2요구권 행사하면 재표결로 가잖아요. 이제 재표결 관련해서 지금 그전에는 4표의 이탈표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조금 더 많이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하는 관측도 있고 오히려 제대로 그 표가 더 좀 단속될 거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들 두 분 전망하시는지 짧게만 좀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갈게요. 예, 김희정 저는 의원. 여러 번 한다고 해서 가치관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가치관의 문제라서. 네, 왜냐하면 절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 위헌적인 요소가 두 번, 세 번 한다고 해서 합법적인 요소로 바뀌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게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전영기 의원. 저는 충분히 이탈표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 당의 의원님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네. 양심적인 그런 의원님들께서 더 많이 나오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몇 달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가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은 국민들께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조차 또 방탄으로 연결된다면 더 큰 문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 토론 중에 나온 주제인데 한 번은 좀 입장 정리를 하고 갔으면 싶은 문제가 북한인권재단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전영기 의원께서 먼저 한번 시작해 주시죠. 사실 너무 정치적인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 이것이 어차피 북한과의 정쟁적 요소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라도 추천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 특별 감찰반하고 할 얘기는 아닙니다. 특검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이 정부의 기조가 북한하고 일단은 무조건 대립각을 세운 거라고 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챙겨야 되는 것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찬성 입장이신 겁니까? 저는 특검 받으신다면 얼마든지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아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특별감찰관과 연결하는 게 맞지 않다면 특검과도 연결하는 게 맞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별도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라는 법적으로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전략적으로 양당이 다 어디랑 연결하느냐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묶는 게 맞지 않다라고 하면 어느 쪽과 묶어도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2016년에 북한 인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뭐냐면 북한의 인권 증진 관련된 실태 조사를 하고 또 연구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인권 관련된 행동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나라나 유엔으로부터 늘 자료를 받는 것보다 사실은 가장 정확한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하는
그 단체마저 법적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걸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딜을 해야 될 정도의 문제인가? 이거는 둘 다 상관없이 해도 아무 상관없는 민주당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서 정치권에 등단을 했습니까? 대부분 뭐 인권 관련된 활동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전임 그 대통령들도 다 뭐 인권 관련된 활동을 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대부분 본인들이 국회의원 출마할 때 나 뭐 인권 변호사야. 예를 들어서 인권 단체를 했어.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표면에 내세우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진짜로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얘기하지 못합니까? 네, 전영규. 뭐 북한 인권 대사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굉장히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신중하자라는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북한 인권 대사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 인권 대사가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인 역할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북한 인권이 굉장히 무너져 있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인권 대사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계속적으로 공론화 할 것이고 누군가는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 국민들께 돌아가는 실질적인 실효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대북 관계가 악화될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긴장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든 평화적 측면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긴장 관계로 끌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오히려 뭐 세계적으로도 국익에 저희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뭐 지금 러시아에 파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자살골 넣었는데 우리 정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제 나온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뭐 파병을 보내고 몇 명 보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들어야 되지만 북한이 자살골 넣는 거에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 괜히 국내 정치에 이런 긴장 관계를 가지고 올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2016년에 통과된 법에 따라서 법에 규정한 그 단체를 구성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탈당한 우원식 의장님도 이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민주당에다가 5명 추천 명단 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북한하고 친한 척 하려고 했던 게 이재명 대표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물론 이제 아직 결론까지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거액을 지금 그 기업으로부터 대납해서라도 북한에 가서 만나려고 하고 뭐 북한이랑 그 관계를 하려고 했던 게 지금 민주당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뭐 이화영 부지사는 이미 지금 드러났고 확정이 됐고요. 그러면서 인권 문제는 확정은 아니고 1심 1심 확정이 됐죠. 예. 어쨌든 예. 이재명 대표님이 그것과 관련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니 몰래 하는 거는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국가에서 규정한 단체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해봤습니까? 우리가 북한의 인권 재단을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련돼서 실제로 조사하고 해봤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실효성 없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뭐 저희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경적 제거용에 그냥 한정돼 있다라고 보는 거였거든요. 이것도 뭐 북한 인권대사랑 관련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실 제3자 뇌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한테 돈 주려고 왜 북한한테 돈을 주느냐.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지금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정적 제거를 하려고 한다 정도로만 저희는 끊고 가는 것입니다. 예, 대북 불법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된 말씀이 네. 잠깐 끼어들었는데요. 이제 그 문제와 별도로 아까 우리 전영기 의원 토론하시면서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그 입장이 좀 과도하다. 불필요한 개입으로 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냥 북한 자살골 넣은 건데 왜 그걸 한반도의 전쟁 위기로까지 확산시키려고 하냐. 이게 이런 주장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러시아가 지금 결국에는 손잡을 데 없으니까 북한하고 잡은 것 아닙니까? 러시아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 손을 안 잡아주기 때문에요. 근데 북한도 이걸 이용해서 사실 본인의 입지를 더 다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세계적으로든 무엇이든 자기의 우군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수천 명에 달하는 파병이 나온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저는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저는 똥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완전 자살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우리도 몇 명이라도 가가지고 뭐 그 사람들의 정보를 파악한다고는 하지만 왜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혹시나 모를 빌미를 주냐 이겁니다. 네, 모니터링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온 게 여기 있는데 그것도 하지 말자. 공식적으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한 명을 보내더라도 파병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북한이 이 전쟁에 잘못되고 나서 북한이 세계적인 그 외침을 할 때 예. 우리는 파병 보냈지만 우리만 한 거 아니다. 한국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입지가 어떻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의원님 그 지금 살상무기 지원 얘기도 나오고 단계적으로 개입의 강도를 높여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살상무기 지원까지도 반대하시는 건가요? 그 살상무기 지원을 분명히 다른 국가도 하고 있을 건데 네. 북한이 개입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하러 끼냐 이겁니다. 저는 김정은 정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거든요. 어떻게든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예. 정확하게 끊고 가야 된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김희정 의원. 국제사회의 긴박함이 북한의 그 파병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유럽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다른 나라를 끼워 넣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짓도 하지 말자? 그러면 국가로서의 그 국민들에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무나 권한을 포기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저쪽은 파병하고 있는데 모든 정보를 외국으로부터만 얻겠다? 또는 외국에서 나오는 언론에서만 얻겠다? 그런데 그 진위 여부를 우리가 직접 판단하지도 못한다? 그게 국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나토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관련된 민간 단체나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결국 또 우리의 운명은 남의 손에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정보와 관련된 수집 행위는 저기는 평시에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잘 아시지만 대사관에는 외교부 사람들만 파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정원에서도 사실 정보관들이 평시에도 외교관이라는 이름으로 파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그런 정상적인 대사관 활동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시에도 하던 활동을 이렇게 전쟁 시에 긴박한 상황에서 하지 않는다. 그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 활동의 문제는 우리가 낄 문제가 아니고 나토가 알아서 해야 될 부분으로 저는 봤던 겁니다. 남의 손에다가 아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우리가 뭐하러 그 내용들을 다 파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자살골 넣는 거를 그냥 냅두면 충분히 큰 문제가 그러니까 그 한반도의 긴장까지 흘러가지 않을 텐데 우리가 굳이 한두 명 보내갖고 정보를 얻는다라고 한들 결국에는 전쟁에 개입한 것이 되는 것이고 유럽에서 전쟁을 한반도 긴장으로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참전한다고 해서 우리도 몇 명 보내가지고 세계적인 인식에 안 좋은 인식만 쌓아준다면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은 나토에게 맡겨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참석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참전 안 하는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파악해야지 북한이 참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뭐라도 가서 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과하게 해석해서 너무 좀 문제를 키우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두 겁니다.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참전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비판의 대상이 틀렸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북한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국가에다 얘기를 하는 거 전쟁 중에는 정쟁도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전장에 준할 정도로 북한은 실전의 경험을 쌓으러 간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한 힘을 합쳐서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고 우리 정부가 어느 수위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함께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한 거지. 야, 아예 니네는 숟가락도 얻지 마. 그 우리나라 일 얘기 아니야. 그거는 국가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참전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전에 참전했다. 그러니까 참전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가의 네.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그 외국이나 다른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가가지고 정보 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빌미를 줄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그러면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뭐 국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100% 동의하고 북한
북한을 비판해야 된다는 것은 100% 1000%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북한이 잘못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살골 놓고 있고 이것은 똥볼 차는 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입지를 쌓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조차 정말로 세계적인 무대에서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화를 북한이 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한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굳이 우크라이나까지 한두 명이라도 보내가지고 빌미를 주는 것 자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 당연히 동의하죠. 그러나 이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발언 자체가 빌미가 될 수가 있어요. 정당한 우리 국방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를 가지고 민주당이 빌미를 준다라고 말했던 것 자체가 나중에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그래서 예. 기왕 토론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그 한교 의원 그리고 신원식 안보실장 간의 메시지와 관련해서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주 강력한 비판과 뭐 책임을 묻는 그런 입장이 나왔는데 네. 그 문제까지 토론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네, 전영기 의원. 뭐 전쟁을 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말이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느냐.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긴장이 고조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제 상황 굉장히 악화될 것이고요. 세계적인 시각조차 달라질 수 있던 겁니다. 지금 뭐 70년 이상 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하다라고 외국인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문화에 한몫도 했다라고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런 내용들이 결국엔 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다시 전쟁의 공포에 휩싸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무리한 그런 사실 사적인 이야기라고 하지만 무리한 대화를 했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그걸 왜 또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고 실제로 국가안보실장이라고 하는 결정권에 있는 사람께서 그런 또 답장을 보내셨는지 저는 굉장히 의아하고 전쟁의 위기 속에 긴장 속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군 출신일수록 이럴 때 더 조심성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여야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민주당에도 사성 장군 출신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이렇게 각오한 것도 다 저기 우리나라 정치 상황 때문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쟁에 이용하려고 전 세계가 이 문제에 화력을 쏟아붓고 뉴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각 당에 조금 이렇게 삐쳐나오는 목소리들도 서로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한교 의원이 그 부주의에 대해서는 또 좀 유감 표명을 하면서 그러나 내용 자체는 뭐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입장을 갖고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두 분이 토론하시면서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게 어쨌든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이고 군 작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자제하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서로 아까 그 국토교통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뭐 굉장히 이 우호적으로 그때 아침부터 막 의정 활동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막상 붙어보니까 굉장히 치열하시군요. 예,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제 남은 주제가 국민의힘 총선 백서. 그거 좀 어쨌든 이게 상대당 얘기긴 하지만 짧게라도 좀 언급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 문제요. 이게 명태균 게이트로 지금 야권에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공세를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시간이 되는 데까지 좀 양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대강 토론입니다. 강대강 토론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KBS 라디오 전격 시사 매주 수요일 진행해드리는 여야 의원들의 맞짱 토론, 강대강 토론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민의힘 총선 백서 얘기를 좀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총선은 이제 패배 백서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선 백서가 이미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사실 승리한 총선이기 때문에 다 뭐 크게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이슈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백서를 발간했고 국민의힘은 백서가 공개되는 과정 자체가 좀 진통을 겪었습니다. 자, 일단 내용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희정 의원.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특별한 걸 제가 집어드릴 그럴까요? 그러면 전영기 의원부터. 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디테일하게 국민의힘 총선 백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언론에 나온 내용으로 어느 정도 많이 유추를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치적인 내용이 굉장히 좀 많이 가미가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수준의 총선 백서는 큰 의미가 있나 싶은 수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한동훈 대표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다루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총선에서 구호로 사용했던 윤석열 정부 정권에 대한 심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잘못은 다루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총선에서 사실 한동훈과의 싸움이 아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을 하면서의 문제점들을 요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총선을 이끌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 정부의 잘못들이 디테일하게 작성되지 못했던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조금 덜 됐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른바 친윤한테 좀 기울어진 총선 백서라고 느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던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의 실정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잘못 이끌었다. 뭐 한동훈 대표가 뭐 홍보의 전략이 부재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좀 편파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도 사실 잘 이끌어 나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스타였고 본인의 스타성만 강조했고 약간 연예인 수준의 선거운동을 한 것도 맞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비전과 철학이 부족했던 대표였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가 구호로 늘상 얘기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굉장히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봤을 때 이런 백서는 그냥 대표 책임론을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니었을까라고 봤던 겁니다. 예, 상대당 의원의 이 평가에 대해서 이제 김희정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다 들어있는데 이제 보고 싶은 거를 더 부각해서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제 패배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미 결과는 총선이라는 걸로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분석하느냐의 문제가 이제 백서고 그러다 보면 지금 방송 내내 우리가 잘못한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실제로 자체 그 참패 요인 자체 그 조사에서는 이종섭 황상무 이슈, 뭐 대파 논란, 김 여사님 이슈, 해병대 이슈, 의대 정원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패배 요인이었다라고 점수가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게 아니라
실제 정말 다시 얘기하기도 힘들지만 그 정부가 잘못했던 부분들 분명히 다 조목조목 언급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특별한 게 있었나요? 라고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결과적으로 대패한 거였지 어느 하나만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반성문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도 야 나는 요만큼만 잘못했고 너는 이만큼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반성문으로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하지. 아까 얘기했듯이 야 우리는 뭐 선방했고 저쪽은 선방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순간 다음번 또 다른 패배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뭐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하시니까 뭐 저희도 100% 저희가 다 잘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맞춰 가야 된다라고 모든 정당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이 좀 더 부각됐어야 된다. 그게 더 많이 보였어야 된다. 그래야 객관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정이나 점수를 얻지 못했던 이슈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잘 못했던 부분 방금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이외의 부분은 사실 총선하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좋은 사람을 이제 국민들에게 대표 선수로 내세우느냐 부분이 또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저는 민주당보다 부족하지만 그 앞서 다른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잘된 백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민주당은 공천 관련돼서 딱 그 용어가 정리가 되잖아요. 친명이 득세하고 비명이 횡사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시스템 공천에 있어서 어떤 것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또 비례 공천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상세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바가 있다면 정말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런 반성문을 통해서 그러면 다음번에도 이거를 도돌이표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미리 이거를 이제 제도를 개혁하는 게 지금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생각하고 이 부분은 민주당보다 나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프레임은 잘 짜거든요. 그러니까 친명 공천, 비명 횡사 이것도 국민의힘 프레임에서 나온 이런 저는 공작이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사실 국민의힘도 저는 그 공천이 잘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비명도 못 지르고 죽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비명 찍소리 못하고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가지고 공천이 된다거나 그런 중진원님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미가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프레임에 놀린 것이지 오히려 공천은 민주당이 더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많습니다. 네. 예. 자, 이 시간이 이제 한 3분 남았는데 그래도 다뤄야 될 거 짧게라도 다루겠습니다. 이 명태균 게이트로 지금 야권에서 명명했어요. 그러면서 그 명태균 게이트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한 조사 특위도 구성하겠다, 국조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영기 의원께서 짧게. 사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토위도 하고 있지만 국회 운영위원회도 하고 있어서 내일하고 모레는 국정감사가 또 남아 있거든요. 예. 운영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다루겠지만 이게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수준의 이런 녹취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쉬운 지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녹취가 나왔으면 더 확실해지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확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의혹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내용과 디테일한 내용과 상황적 측면이 맞아떨어지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다른 내용도 좀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김은영 의원님. 이제 곧 11월인데 11월에 정가를 뜨겁게 다룰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 명태균입니다. 예. 네, 그래서 명태균 저는 씨는 김건희 이제, 씨를 거론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재명 대표도 이제 법정 판결이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명태균 씨도 문제가 있다면 지금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가지고 수사를 통해서 하는 게 좋지 뭐 이렇다 카더라는 식으로 정치권에 이렇게 말을 옮길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이 왜 수사를 안 하냐고 하는 것도 저희 입장이긴 합니다.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명태균 씨는 쏙 빼놓고 다른 사람들 압수수색하고 다른 사람들 막
뭐 털고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찰이 내 편이면 나는 수사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뭐 약어들이 계속적으로 먹혀 들어가는 거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싶은 거예요. 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실제로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 이후에 국정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파묻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뭐 다른 내용의 뭐 특검도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뭐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 여의도에서는 워낙 리스트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거기 보면은 뭐 주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뭐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던데 김정 의원 거기 리스트에는 이름이 없나요? 저하고 그 라이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선거를 같이 했던 분 이름이 거기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 리스트는 크게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왜냐면 뭐 여론조사를 하는 기구를 원래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관심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돌릴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돌렸느냐? 그렇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돌렸느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리스트는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많다라고 하고 뭐 민주당도 한두 명 있다라고 보는데 크게 의미 없다라고 보고 큰 의미 있습니다. 없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대강 토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짧게 마무리 한 말씀씩 시간 드릴게요. 예, 김혜정 의원 먼저 하실래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11월에 뜨거운 두 남자 이재명이든 명태균이든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심판받으면 됩니다. 11월은 이재명 대표의 시간 또 명태균 씨의 시간이 될 거다. 예, 전영기 의원님. 김건희 여사의 법적인 문제도 다시 한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 크게 문제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검찰이 쓴 공소장이나 뭐 기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무리한 측면들이 많고 조금 전에도 다뤘지만 뭐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다 돈 줬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제적 진실이 법원에 의해서 잘 판단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대강 토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영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되세요.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이른 시각부터 고속도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수리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구간 사고 여파로 3번 나들목 부근으로 2km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장수에서 서운분기점까지는 12km 정체입니다. 구리에서 판교 쪽은 하남분기점에서 송파까지 11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울산고속도로 울산 방향은 울산 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부근 2, 3차로에서는 장애물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반대 언양 쪽 1차로에서도 사고 잔재물이 떨어져 있어서 구간 부분 통제 중입니다. 남해 제2지선 김해 방향은 가락 부근 4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혜였습니다. 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전후로 한 북한 내부 동향이 여러 가지로 심상치 않다는 것이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상황 전반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양욱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예. 이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것에 따르면 김정은이가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서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북한 체제 내에서 암살 가능성 혹은 암살 성공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다만 이렇게 북한 스스로 이렇게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서 경호 수위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지금 김정은 정권이 불안함을 느끼고 김정은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참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을 해버렸어요. 참전을 해버렸어요. 네. 이 지금 뭐 북한 지금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전술핵 배치를 한다. 그다음에 뭐 능력을 갖춘다 얘기하지만은 그닥 충분한 성과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전시 비축탄을 러시아로 보내고 병력까지 보내고 있단 말이죠. 김정은 입장에서 굉장히 큰 고박을 한 겁니다. 네.
그만큼 체제 내구성이 약해졌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네. 언제나 이렇게 그 독재자들은 체제 내구성이 약해졌다고 생각할 때는 뭐 자신이 암살당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예.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헤즈볼라 예. 또 이란전에서 보면 나스랄라가 제거되거나 또는 뭐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뭐 무인기, 드론 이런 것들이 동원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뭐 강력한 그 폭탄들이요, 벙커버스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김정은도 자기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공포를 갖게 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그런 사례도 사례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번 국고의 날에 전략사령부 창설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현무5 같은 그야말로 김정을 위해서 우리 군이 10년 동안 열심히 만든 그 미사일을 외양을 봤단 말이죠. 맞춤형 폭탄이군요. 예, 뭐 김정은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이후 우리 군이 그야말로 복수의 그 칼을 다지면서 만든 무기체계입니다. 네. 당연히 그거 보면 불안해야죠. 그 현무5가 위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일단 알려진 바에 따르면 네. 그 강화 콘크리트 100m까지도 파고 들어가서 지하를 공격할 수 있는 그야말로 현존하는 지상 최대의 벙커버스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을 100m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폭발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 위력은 아직 이걸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본 적이 없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사실 지난번에 보면 이제 나스랄라 암살할 때, 그러니까 제거할 때 한 뭐 폭탄을 100발 정도 떨궜다고 하지 않습니까? 벙커버스터 포함해서. 네. 우리는 한 발로 끝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 있어도. 예. 자, 그런가 하면 국정원 보고 중에는 이 김주애의 지위가 격상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김여정이 안내를 하거나 또는 외무상 최선희가 안내를 하거나 뭐 또는 뭐 주로 대사랑 직접 만나거나 김주애가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저 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호칭 자체가 달라진 거가 저는 좀 주목이 됐어요. 네. 이전까지는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부르다가 최근 보면은 뭐 조선 샛별 여장군, 향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지도자에 가까운 존칭으로 불러지고 있다라는 거죠. 샛별 여장군.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사실 그래봐야 아직 뭐 10대 중반도 안 된 어린애인데, 그래서 일단은 확실히 위상 변화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후계자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쉽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네. 북한의 후계자가 되려면 제일 핵심적인 자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뭐냐면 바로 잔혹함입니다. 잔혹함. 자기 형제도 독살에 죽일 수 있어야 되고 그 모든 존재들을 갖다가 제압할 수 있는 그 흉폭함과 잔혹함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공포 자체가 돼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군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김주애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그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 같은 그야말로 가장 가족의 막내가 이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만큼 그 악독했기 때문에 흉폭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 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 미지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군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북한이 뭐 6,000개 넘는 그 쓰레기 풍선을 지금 우리 쪽으로 계속 날려보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용산 대통령실 상공을 정확하게 겨냥한 GPS가 달린 그 풍선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확하게 그 터져서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그 전단지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풍선이 바람을 따라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 표적까지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까? 바람을 알면 알 수 있죠. 바람을 알면. 예, 그래서 풍향 바람,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여러 차례 보냈지 않습니까? 그랬죠. 여러 차례 보내면서
그 일부 풍선을 보면 GPS가 달려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럼 그 GPS가 달린 거는 뭐냐면 그 나중에 그 GPS를 회수하면은 어느 경로로 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풍선이. 네. 아마 국내 안에 그거를 회수하는 북측 인사가 있을 겁니다. 간첩이. 일종의 공작.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 부분은.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하면 데이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나오겠죠. 방향이 어떻게 볼 때 뭐 어느 정도 속력 정도 지나간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럼 그 바람이 부는 시기와 이거에 맞춰서 풍선을 띄우는 거죠. 근데 그럼 어떻게 용산에서 또 저게 되냐? 정확히 떨어지냐? 이번엔 이 GPS 좌표를 용산 좌표를 찍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그 좌표 근처에 왔을 때 풍선을 터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충분히 정확히 떨굴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안에 어떤 위해 물질이 있을지 모르니까 또 공중에서 터트릴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에 피해가 확산할 수 있으니까 지금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를 추적해서 수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공중에서 제거를 해야 될 상황도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회수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약간은 좀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네. 결국은 이게 풍선이 어떻게 이렇게 풍선이 있으면 그 아래쪽에 삐라가 달려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요, 얘를 공중에서 낚아채는 방법이 있어요. 뭐 혹시 그런 것을 그 영화나 혹은 그 역사 기록 화면에서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요. 네. 이제 예전 냉전 시대 때 보면은 물건이라든가 조종사를 회수하기 위해서 풍선을 띄워놓은 다음에 풍선을 줄로 이렇게 쭉 아래 연결해서 그럼 그걸 항공기가 위로 지나가면서 그걸 가로채는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건 가능하겠네요. 그 스카이훅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스카이훅. 예. 그런 것을 만약에 이제 혹은 이제 또 풀턴 리커버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자, 어쨌거나 이 스카이훅 같은 것들을 좀 개량을 해서 바꿔놓으면 항공기로 지나가면 충분히 그거 낚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어쨌거나 이거 개발하고 하는 게 이게 다 돈이거든요. 특히 항공기 관련돼서 뭐 개발하면 돈이 꽤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예산이 딱 떨어져가지고 해서 이렇게 좀 시범적으로 쫙 해봐야 되는데 이거 사실 하다 보면은 돈이 막 정확하게 쓰이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예측을 못한 측면도 있거든요. 우리 예산 구조에서 이게 쉽게 안 됩니다. 우리 예산 구조, 그러니까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정부에서 배정을 하고 하는 게. 특히 군이 세상에 이제는 방산비리 프레임 희한하게 씌워놓은 바람에 이런 거 손쉽게 개발할 수도 없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정부 예산 써가지고 해서 쓰면 딱 좋은데 지금 정부 예산도 지금 정치권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함부로 못 쓰게 만들어놨어요.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게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자, 이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말씀 좀 듣겠습니다. 실제 지금 북한군이 쿠르스크라고 하는 지역에 전투에 파병될 것 같다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쭉 지켜본 입장에서는요. 쿠르스크야말로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전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쿠르스크가 어떤 지역입니까? 자, 일단 쿠르스크는요 러시아 영토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다가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확보하지 못했었는데 올해 이제 8월에 이제 과감하게 이제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니들 우리 모스크바라든가 이런 데로 공격하면 핵 보복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서구에서 못 들어가게 말렸거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절망적인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트럼프 당선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런 절실함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을 일부 점령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쿠르스크라는 지역을 역으로 다시 점령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영토는 얼마 되지 않아요. 러시아가 뺏어간 땅에 비하면 네. 한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영토 예. 넓이 자체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갖는 정치적 상징성. 그러겠죠. 예. 지금 푸틴은요, 2000년 이후로 이 권력을 지켜온 건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KGB 출신의 러시아의 수호자, 러시아의 영토를 지키는 자, 러시아의 이익을 지키는 자. 그런데 지금 자국 영토가 뺏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얼마나 많이 점령했던 상관없이 우크라이나한테 러시아 영토가 일부라도 뺏겼다. 이것이 갖는 엄청난 상징성이 있다는 거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전까지 막 그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이제 종전, 휴전 같은 걸 제안을 하다가 네. 쿠르스크 딱 뺏기고 나자마자 딱 그 얘기를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하하. 예. 결국은 뭐냐면 이 쿠르스크를 다시 되찾아야 러시아 입장에서 종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보통 종전이나 휴전하면 우리 휴전선처럼 예. 그 종전 시점에 각자가 점령한 지역을 경계로 그냥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땅이 우크라이나 땅이 돼버리는 식으로 휴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그 소위 말해서 승리 계획 중에 하나는 네. 이 쿠르스크 쪽 지역의 영토를 최대한 확장을 해서 그걸로 이제 나머지 우크라이나 영토와 이제 교환하는 형식으로 하려는 그런 속셈인 것이죠. 그러면 러시아로서는 쿠르스크를 회복하는 거가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는 거네요. 핵심 과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북한군이 파견될 수 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러시아군이 지금 원래 전쟁 전에 한 90만 명이었다가 지금 120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70만 명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거예요. 아하. 문제는 모든 전선이 다 바쁘다 보니까 네. 쿠르스크가 아무리 중요해도 거기로 보낼 병력이 없는 겁니다. 추가 병력이. 예. 그래서 70만 명이라 했는데 10,000명, 북한군 10,000명 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지만 이 쿠르스크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장소 한 10,000명 정도만 추가되면 이길 것 같은 장소에 보낼 10,000명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폭풍 군단 일부 한 10,000명 정도가 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전황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일단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일단 이제 폭풍 군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전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북한은 러시아에게 받을 거 다 받을 거 약속 받았다. 그러니까 보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10월 30일 수요일 정격시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